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10월 21일 월요일이고요. 주말 잘 보내셨죠? 힘차게 월요일 오전 11시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한강 작가 육성으로 이제 소감 좀 들어보시고 정여울 작가가 나오셔서 한강 현상이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한국 문학의 미래에 대해서 짚어주실 테니까 끝까지 들어주시고요. 오늘 첫 시간 여러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신 두 분의 또 중요한 정치평론가 모시겠습니다. 장성철 소장님하고요. 김준일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강혜경 씨 무슨 이야기 할까 이야기하고요.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회담은 어떻게 될까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시간이 좀 나면 북한군이 지금 러시아 파병했다는 게 파장이 어떻게 될지 정치권 반응이 어떨지 그거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강혜경 씨 얘기 국감 이야기인데요. 자, 지금 여러 가지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 두 분이 가장 주목하시는지 강혜경 씨의 증언 지금까지 한 것 앞으로 할 것 좀 말씀을 한 번씩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먼저 하십시오. 기본적으로 명태균 씨랑 대화 녹음을 해놓은 게 통화 녹음 해놓은 게 26,953개래요. 녹음 파일이. 그러니까 그걸 일일이 지금 다 듣지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거기에 뭔가 나올까 그러한 뭐 여러 가지 보도 내용이 있는데 하여튼 명태균 씨가 돈 받아오겠다 대선 전에 여론조사 한 거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 얘기들을 명태균 씨 육성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좀 입증을 해보겠다 그런 생각이 있고요. 우리가 가장 관심이 있는 김건희 여사의 육성 음성 파일이 나올지 안 나올지 그걸 좀 지켜보야 할 것 같습니다. 아, 나올 것 같다고 지난번에 네, 저는 예고해 있으니까 주셨는데. 그건 나올 있으니까 것 같다. 시점상의 문제다. 명태균 씨가 돈 받아오겠다고 한 게 근데 누구한테 받아오겠다는 건지는 안 나오지 않았었나요? 김건희 여사한테 돈 받아오겠다. 아, 그렇게 정확하게 이번에 명태균 씨가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녹음 파일이 뭐 있다라는 거죠. 나왔다. 한국일보 보도로 오늘 방금 한 30분 전에 이제 나왔고요. 단독 보도라고 해서 지난번에 그 뉴스토마토가 보도했잖아요. 3억 6천만 원 받으러 가겠다라고 했다가 빈손으로 오고 그런 다음에 김영선 의원 공천을 대신 받아서 세비 반띵 이어지는 흐름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에 좀 더 구체적인 정황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김건희 여사한테 그러면은 얘기를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왜 김건희 여사냐. 저번에 그거 페북에 올린 거 기억하세요? 윤한홍 의원 뭐 단독 해가지고 나왔던 게 사기꾼이니까 만나지 말아라 라고 이런 보도가 나오니 명태균 씨가 페북에 미수금이나 갚아라 이렇게 올렸던 거 기억나세요? 맞아요. 예. 네네네. 그게 그러니까 이 조각을 이제 맞춰보면은 쉽게 얘기를 하면은 어쨌든 돌렸잖아요, 여조를. 돌린 거는 뭐 거의 기정사실로 보이고 그거를 캠프 측에 보내줬고 그래서 캠프에 돈을 달라고 했는데 캠프에서 난색을 표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데 돈 줄 수 없다. 그때 이제 캠프에 있었던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 윤한홍이었던 것 같고 뭐 윤한 캠프에 있었는데 돈을 입출금을 관리했는지를 모르겠으나 어쨌든 윤한홍이나 뭐 이런 윤핵관들이 반대를 했겠죠. 사기꾼이라고 계속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사랑 직접 딜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후보는 바쁘니까 안 되고 여사한테 3억 6천만 원 이거 받아와야 된다. 어쨌든 또 하나 이제 한겨레 단독 보도에 보면 이 돈이 그냥 돈이 아니라 출마자들한테 지방선거 출마자들한테 돈 공천 대가로 미리 돈 받아가지고 이걸로 돌렸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정황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급한 거야. 명태균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러니까 이거를 여사랑 단판을 지러 갔다가 결국은 돈은 못 받아오고 여사님은 이런 걸로 지불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말만 뭐 우리 대선 되면 아크로비스타 주겠다 이명수한테도 내가 1억으로 뭐 스카우트 하겠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돈 욕심이 그득하신 분이거든요. 주가 조작도 하고 땅 투기도 같이 하고 엄마랑 그러니까 아니, 주가 조작은 불기소 됐는데 또 여기서 또 유죄 약정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뭐 붙어볼까 뭐 검찰 나와봐. 또 떳해? 한번 붙어보시면 좋겠어요. 예, 진짜 말도 안 되는 모셔야 되겠다, 얘기고 검사. 어쨌든 제가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돈을 줬을 가능성은 없고 여사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논리적 흐름이고 여기에 이제 명태균 씨의 육성이 오늘 나오면은 이거는 거의 발칵 뒤집히는 거다. 오늘 리얼미터 지금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24.1%로 역대 최저 나왔거든요. 이게 옛날에 갤럽 정도로 떨어진 거예요. 갤럽 초중반으로 지금 수렴하고 있다. 20대 초중반으로 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다음 주면은 10%대 갑니다. 예. 예, 아니 지금 말씀하신 명태균 씨 녹취가 나오면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녹취가 여사 김건희 목소리는 여사와의 안 나와요. 제가 보기에는 여사 목소리는 절대 안 나오고요.
여사 목소리는 아니고 명태균 씨가 내가 김건희한테 받으러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받으러 가겠다 이야기하는. 저는 여사 목소리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이 그림을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김건희 여사한테 돈을 받으러 간다는 것은 어떤 이 명태균 씨가 제공하던 서비스의 고객이 김건희 여사였다는 뜻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김건희 여사가 어떤 역할을 했길래 이 서비스를 받게 되었고 왜 돈을 청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김건희 여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몰라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두 분 전 정말 모르니까 두 분 전문가께서 알려주세요. 뭐 일설에 의하면 소문에 의하면 김건희 여사의 말을 잘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지검장도 됐고 검찰총장도 됐고 대선 후보도 됐고 대통령도 됐다. 그렇게 이제 소문이 나 있죠. 그리고 그러한 분이 명태균 씨에게 문자 내용을 보면 전적으로 의지한다. 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다면은 김건희 여사의 말과 행동과 결정이 윤석열 대통령의 판단과 결정을 뛰어넘는다, 초월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아니 그렇다고 해도 그냥 가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제가 여론조사를 하는 어떤 전문가예요. 여론조사 회사예요. 근데 여론조사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아니면 뭐 정치 컨설팅을 제공을 했어요. 후보자가 나의 고객이잖아요. 근데 그 배우자나 가족이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 이 사람한테. 그렇다고 해서 나는 돈을 그 가족에게 받아야겠다? 이랬을 거예요.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가상입니다. 상황극인데 명태균 씨랑 윤석열 후보가 통화를 해요. 근데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러는 거죠. 아이 명박사! 내가 지금 유세하러 다니고 사람 만나는데 바쁘니까 하여튼 모든 거는 우리 건희한테 다 얘기해 놓을 테니까 당연히 알아서 해. 뭐 건희가 결정하면 그대로 되는 거지 뭐 나한테까지 얘기할 필요 없어. 이렇게 확인해 주지 않으면은 저렇게 김건희 여사랑 모든 것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못 해요. 그렇죠. 공식적으로 위임을 한 그렇죠. 상황 같아 보이네요. 그러니까 어떤 회의체가 있어요. 후보가 참석해 있고 참모들이 쫙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특정인 A에게 힘 실어주는 거는 딱 하나만 돼요. 모든 거는 여러분들 저희 A랑 상의하시고 A에게 좀 여러 가지 지시나 판단 받으세요. A의 말은 내 말입니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냥 힘이 쫙 쏠려요. 그러한 방식으로 일이 처리되지 않았을까. 우리 건희가 하면 되는 거지 뭐. 나한테 굳이 보고할 필요 없어. 내가 뭐 하라는 대로 할게. 이 정도의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나는 왜 이렇게 헛소문을 좋아할까? 이런 거 믿지 못하겠지만. 마치 하여튼 옆에서 직접 지켜본 것 같은 생생한 헛소문이에요. 이런 일이 벌어졌을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하겠어요. 그냥 일각에서 막 좌파들이 이런 얘기를 막 많이 하는 거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아니 선거는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이미 윤석열 후보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BP만 알지. 선거 패밀리 비즈니스는 잘 못 들어봤어요. BP 패밀리를 아세요? 네. 패밀리, 블랙홀. 그러니까 이런 거 같아요. 이 김건희 여사가 예전에 이제 여러 가지 발언들을 많이 했잖아요. 우리 남편은 바보다. 내가 다 챙겨줘야 뭐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저 사람 완전 바보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카톡 이제 명태균 씨가 공개한 거 보면은 저는 명 선생님께 완전히 의지한다. 오빠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지가 뭘 한다고 완전히 의지한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김건희 여사 말씀하신 대로 김건희 여사가 이미 캠프 내에서의 영향력은 이미 엄청났다라는 거고 예전에 개사과 사건이 있었잖아요. 인스타그램. 그거 나간 다음에 그 장성철 소장님이 이거 말씀하신 거냐. 왜 그래요? 개사과를 이렇게 했는데 캠프 내에서 이거 이렇게 하면 리스크 관리가 안 되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 계정을 관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이 잘렸다 바로. 예, 그것만 봐도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이제 더 이상 얘기를 못 하게 됐다.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는 언터처블 모든 걸 관장했던 사람 그리고 본인이 내가 다 챙겨줬던 사람 김윤석열을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돈 받으러 가야죠. 미수금 캠프에서 왜 캠프에서 줄 수가 없냐면은 이게 선거법 위반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미공표 여론조사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의뢰인이 처음에 여기에서 이 캠프에서 의뢰를 해가지고
미래한국연구소가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미래한국연구소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딴 데도 아니고 윤석열 캠프에게만 계속 줬잖아요. 그럼 이거는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캠프 내에서도 돈을 줘버리면 증거가 남는 거잖아. 이거를 우리가 의뢰 안 했지만은 이렇게 받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돈을 줄 수 없다라고 분명 얘기했겠지. 그러니까 김건희랑 개인적으로 딜을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온 것 같아요. 예. 그 캠프 내에서 김건희 여사를 노터치할 수밖에 없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는 입도 뻥긋하면 안 된다. 그런 분위기가 아까 김준일 평론가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개사가 그때인데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거기에 참석했던 분이 알려줬는데 계정 달라고 하니까 알았어, 내가 집에 가가지고 저 건희한테 얘기해가지고 계정 관리 그냥 공식적으로 하는 거 내가 그렇게 정리할게. 다음날 아침 회의장에 와가지고 침울한 표정으로 건희가 자기가 하겠다는데 그냥 뭐 냅둬라 뭐 그냥 그거 말고 또 딴 거 뭐 이제 이렇게 됐다는 거죠. 아니 도리도리를 고쳤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도 이렇게 도리도리 하시는 아니 겁니까? 이거는 그때니까 후보 그때 시절 당시에. 네, 출마하려고 할 때. 만약에 그렇다면 근데 김건희 여사가 사실상 공적인 역할, 어떤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검찰총장 되기 전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명수 씨랑 여러 가지 통화 당시 내용이 오픈이 됐을 때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이명수 씨한테. 나한테 줘, 동훈이한테 줄게. 아니 당시 그 한동훈이 뭐였더라, 중앙지검에 뭐 3차장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거기에 그렇게 전달해 줄 정도면 이거는 상당히 공적인 권한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사적인 사람이 어떻게 그 높은 사람한테 뭐 내용 있으면 전달해 줄게, 동훈이 막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명확할 필요가 있는데 선거 캠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만 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무슨 그 불법이다 이렇게 하기엔 좀 애매해요. 왜 그러냐면은 다른 사람들도 이를테면 선거 캠프에서 부인이 배우자가 그 수위가 높든 낮든 뭔가를 했을 거거든요. 그래서 뭐 선거 등록원으로 뭐 배우자나 가족이 등록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당연스럽게 이 사람이 뭔가를 활동을 할 것이다라는 걸 아는 건데, 그러니까 문제는 여기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역할을 하는 거를 넘어서 불법적으로 뭔가 이렇게 뭔가 민원을 해결한다든지 이게 이런 돈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문제는 이거는 문제를 삼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지금 한동안 잠잠하다가 인터뷰를 했는데 영부인하고 상상도 못할 공적 대화를 많이 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공적 대화라는 단어에 지금 관심이 확 가더라고요. 그 공적 대화가 뭐였을까 궁금해지는데 혹시 뭔지 짐작이 가세요? 뭐 공천이라든지 아니면 국가의 중요한 정책 결정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일부 언론에 보도됐던 것처럼 뭐 엘리자베스 여왕 조문이라든지 아니면 캄보디아 앙코르와트라든지 이거는 정말 배우자로서 해야 될 공적인 일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명태균 씨의 조언과 건의에 의해서 바꿨다, 변경했다. 이러면은 큰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닐까 싶어요. 아니 뭐 잘 말씀해 주셨고요. 모르죠. 근데 지금까지 나온 언론 보도만 추적을 해봐도 저 말씀하신 게 딱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도 더 많다라는 거잖아요. 저는 명태균 씨가 조만간 구속될 것 같아요. 아이고. 네. 창원지검이 구속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권이 좀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아는 게 많으니까 얘를 건드리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지금은 그냥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얘를 일단은 구속시켜 놓고 좀 시작을 해야 돼. 딜을 치더라도 예를 들면 뭐 이화영 구속해서 이제 딜 치듯이 검찰이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명태균도 그걸 아니까 여러 가지로 시그널들을 지금 좀 유화적인 시그널도 보내고, 사실은 그거 언론들 친오빠인데 언론들 그러니까 장난친 거였다. 뭐였지? 언론들 뭐 우롱한 거였다. 뭐 이런 거였죠. 골탕 먹인 거였다 했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하면서 뭔가 우호적인 시그널을 내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밖에 있으나 안에 있으나 큰 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인내심이 지금 한계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김준일 평론가님하고 방송을 한 3년 정도 이렇게 쭉 해오고 있는데 저런 예측은 맞더라고. 거의 다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데 저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되냐고요? 저는 뭐 혹시 평론가 생활을 계속 할 수 있을까, 자유롭게. 네, 해외로 나가실 겁니다. 해외로 나가요? 예. 뭐 해외 나갈 계획은 있습니다. 곧 제가.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해외로 나가실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러면은 저 뭐 구속이나 감옥 이런 거는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그걸 피해서 해외로 나가야죠. 감사합니다. 도피? 아, 도피입니까? 독립방송 장성철 TV 이런 거 하나 할까요? 하와이에서 해야지. 하와이에서. 아무도- 독립방송 드럼통 TV 장성철 드럼통 안에 들어가서 방송. 근데 구속해서 수사를 하면은 어찌됐든 간에 명태균 씨가 갖고 있고 막 위협하고 있는 그 모든 자료들을 검찰이 확보를 하게 했죠. 되잖아요. 이미 했잖아요. 그러면은 했잖아. 강혜경 씨의 그 녹취 파일로 이미 4,000개인가를 지금 확보했다라는 거. 2,000개가 4,000개가 나 헷갈린다. 4,000개구나. 4,000개를 확보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25,000개가 있으니까 더 옛날 거부터 있나 보죠. 근데 이것만 가지고도 사실은 지금 당장 구속할 수 있어요. 증거인멸, 뭐 도주 우려 이거 다 있거든요. 다 법원이 인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검찰은 그냥 판단만 할 거예요. 판단만 내리면 돼요. 영장 딱 청구하는 순간 이건 바로 구속이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너무 많은 증거들이 나왔어요. 그 특히 후보자들한테 지방선거 출마하려는 후보자들한테 돈 받았다라는 거 한겨레 단독 보도 나왔죠. 이거는 그냥 뭐 딴 거 볼 필요도 없어. 이거는 지금 구속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예, 지금 정권이 약간 눈치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칼 빼들 것 같아요. 제가.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도 있고 사기죄가 될 수도 사기죄가 있고. 될 수도 있죠.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 수많은 자료를 검찰이 확보를 한 다음에 정권이 영원히 가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거나 대통령 여당으로 바뀌든 야당으로 바뀌든 바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이전에 했던 것처럼 저번에 우리 전 정권 수사를 하면은 그게 다 자료가 되잖아요. 이 방송에서 우리 얘기했던 것 같은데 명태균 씨, 강혜경 씨 이렇게 휴대폰 압수 해가지고 여러 가지 포렌식으로 증거 확보했을 때 결국엔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김건희 캐비넷이 드디어 완성이 됐다. 검찰이 김건희 캐비넷까지 확보했다.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봐야죠. 큰일 났어요. 이제. 그러면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뭐 정권이 임기 중 아니라 정권이 바뀌고 나서는 본인들의 신상의 어떤 뭐 수사 대상이 될 수도 그렇게 있다. 되겠죠. 왜냐하면은 그걸 포렌식으로 하게 되면은 텔레그램은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카톡으로도 김건희 여사랑 명태균 씨가 여러 가지 문자를 주고 받았다라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우리가 모르는 여러 가지 내용들도 확보를 한 것이고 그거를 단초로 여러 가지 수사를 진행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이야 워낙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비롯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 라인으로 쫙 깔아놔가지고 수사도 못하게, 조사도 못하게, 기소도 못하게 여러 가지로 누르고 있지만 누르는 하방 경직성이 강하면 이거 튀어오르게 돼 있다고 해. 터져요 언젠가는. 정권 뭐 100년, 200년 가는 것도 아닌데 저는 이건 시간 문제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미 캐비넷이 있다고 생각하면 국민의힘이나 여권 안에서도 윤석열 정권으로부터 탈출하려는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늘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부류는 한동훈 대표처럼 이거 김건희 여사 문제 처리 안 하면은 우리 다음번 선거 못 이길 것 같아. 처리합시다. 이번 기회에 처리합시다라고 하는 부류가 있고 또 한 그룹은 싹 눈치 보는 거죠. 나 괜히 잘못했다가는 나 뒤질 수 있겠다. 가만히 있는 그룹이 있고 또 한 그룹은 결사적으로 옹이하고 방어하는 그룹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사람들 그리고 윤핵관이라고 표현되는 사람들은 아직도 이 정권 2년 6개월 남았으니까 자신들이 권력의 핵심 축으로 활동을 하면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거든요. 예산 따오는 문제. 이번에 봐보세요. 예산 때 지금 핵심 실세라고 하는 사람들의 지역구 예산 폭탄 내려갈 겁니다. 아마. 기재부에서 알아서 대통령실에서 알아서 더 주라고 그럴 거예요. 그런 부분들. 인사 문제. 아니 자기네들끼리 권력을 향후하고 그래 우리끼리라도 좀 뭉치자 하면은 자기네들 원하는 사람들 다 인사 꽂아줄 수 있고 좋은데 배려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번에 보니까 무슨 보증보험 상인감사 이런 자리 많으니까 그럼요. 아는 사람들 다 보낼 수 네. 있다. 그리고 일단은 특히 뭐 대구 경북에 다수의 의원들이 대통령실 출신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야 근데 대통령 편들면 배신자 소리도 안 듣고 다음번에 또 공천받으면 나 당선되고 내가 왜 윤석열 대통령한테 비판을 해?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이 중도층 눈치 보는 사람들이 야 이거 큰일 났네 정말 이거 정리 안 하면 안 되겠다. 그런 이제 트리거 같은 것이 빵 터지게 되면 이제 한동훈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런 모양새로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뭐 이제 여러 가지 징후가 있는데 이제 먼저 언론부터 하나씩 이제 등을 돌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뭐 언론 지금 최근에
지금 동아 중앙 조선순으로 지금 이게 떠나기 시작했거든요. 동조. 예, 예. 조중동의 거꾸로 동중조로 뭐 동아일보의 최근에 뭐 칼럼 김순덕의 도발 칼럼 보면은 이렇게 썼어요. 공직 활동도 부인이 챙겨줘야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라면 나라가 무너질 일이다. 그러니 선임행정관이 대통령으로 꼴통으로 여기고 뭐 이런 이제 표현을 썼고 중앙일보 강찬호 논설위원 국민의 인내심이 임계치에 달해서다. 윤 대통령은 나라와 부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조선일보 김창균 논설주간 국민들이 언제까지 여사의 이런 처신에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나. 대통령실이 2류, 3류들의 농락당한 장면을 목격하면서 구정물을 함께 뒤집어 쓴 느낌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엄청나게 지금 세졌거든요. 최근에 중앙일보 기사 중에 하나가 나를 친윤이라고 기사에 쓰지 말라. 이게 기사에 나왔어요. 친윤계들 중에 핵심들 빼놓고는 나 친윤 아니야 이제. 이게 이제 이미 엑소더스 지금 균열이 나고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볼 수 있는 거고. 지금 오늘 윤한독대가 되게 중요해졌는데 뒤에 얘기하겠지만은 거기에서 성과가 안 나오면은 결국은 특검 찬성할 수밖에 없다. 지금 압박하고 있거든요. 특검 이렇게 하면은 반대할 명분이 없다라는 얘기이지만 사실상 찬성하는 쪽으로 지금 일부에서 간다라면은 8명만 있으면 되거든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지금 상황에 이르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검찰 같은 경우에 이런 거죠. 김건희 여사 수사를 4년 6개월 동안 했고 검사장이 4명이나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수사를 제대로 못했잖아요. 휴대폰 그거 하나 제대로 제출받지도 못하고 대면 조사도 그냥 억지로 그냥 한번 했나? 서면 조사로 처리해버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정말 꼴통 보수 우파 쪽 평론가들이나 유튜버들은 뭐가 문제인데 의혹 나온 거 없는데 잘못 나온 거 없는데 왜 공격해 막 이런 식으로 방어하잖아요. 근데 만약 김건희가 아니었으면 그렇게 조사를 했겠냐고.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우린 지적하는 건데 저 사람들은 수사를 안 해가지고 의혹이 안 나왔으니까 문제 없다. 왜 김건희 여사 억울하게 왜 공격하느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렇게 방어하면 국민들이 이거 잘했네 맞네 그렇게 얘기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정하지 못한 국가 권력의 행사가 국민들로부터 윤석열 정권을 버림받게 한 가장 근본 요인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명태균 씨가 그 창원 산업단지 지난 시간에 우리 잠깐 얘기했었는데요. 보도자료 뭐 미리 내고 미리 알았다 대통령 이야기 그 얘기 했었는데 요거를 자기가 기획했다는 이야기를 좀 흘렸는데 이런 건 좀 뭐랄까 스모킹건 트리거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이제 언론사에서 좀 여러 가지로 추적을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뉴스토마토가 이번 주에 뭐를 내놓을지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 본인 스스로 이제 저러한 정책까지도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 가지 의혹을 볼 수밖에 없고 방금 전인가 얼마 전에 명태균 씨가 페북에다가 올린 거 보면은 아니 전날 내가 알았다고 나한테 뭐라 그러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5일 전에 알아가지고 성명서 같은 거 냈다. 근데 나한테만 뭐라 그러냐. 이제 이런 식으로 항변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부적절한 어떠한 조치와 결정에 깊숙이 어떠한 최고 권력자랑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산단이 갑자기 확 바뀌었다. 그런 보도가 나면은 하여튼 명태균 씨도 위험하고 하여튼 윤석열 정권 자체가 상당히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뉴스토마토 빨리 좀 압수수색 해가지고 검찰에서 지금 기사를 못 쓰게 해야 된다니까 지금 기사를 못 쓰게 해. 나는 저 명태균의 저 스스로에 대한 고평가 저 자존감 저게 저 사람을 결국은 잡아 넣어가지고 실형을 살게 만들 거라고 보는 게 굳이 자기가 여기서 기획했다라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전날 안 거는 제가 여기서 얘기했나? 제가 헷갈리는데 어쨌든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구의 의원들한테는 미리 가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이거를 얘가 기획했다고 국정 개입했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어차피 의원실에 김영선 의원실에는 우리는 2명의 의원님이 있다고 맨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공유를 했겠지. 그러니까 지시도 하고 이랬겠지. 그러니까 그거가 문제가 아니라 기획이라고 읽고 청탁이라고 쓴다. 저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게 기획이라고 말을 했지만은 결국은 본인이 기획해가지고 어떻게 이게 선정이 됐느냐. 그러면 결국은 여사한테 청탁한 정황이 이제 나온다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저거는 굉장히 위험한 오만함, 조금 자기 스스로 고평가 저게 되게 발목을 잡을 거예요. 저 사람. 명태균 씨가요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 딱 2개가 있더라고. 하나는 여론조사, 여론 조작. 막 이 보도 나왔을 때 막
본인 문자 공개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정치권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거는 여론조사를 통해서 정치인들에게 접근을 해가지고 와 책사, 와 정치적인 뭐 여러 가지로 중요한 판단과 정책과 결정이 뛰어난 사람이구나라고 인정받았는데 만약 그 여론 조작으로 본인의 생각을 그렇게 얘기했다면 이거는 자기 존재를 부정당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론 조작이라는 거에 상당히 지금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하나는 저 창원 산당 같아요. 언론 보도에 어느 누구도 저 얘기를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본인 입으로 먼저 얘기했어요. 희한해. 난 그게 희한하더라고. 그러니까 어디 인터뷰하면서 뭐 뉴스토마토가 창원 산당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취재를 하고 다닌다는데 웃기지 말아라 뭐 본인이 먼저 얘기했더라고. 그러니까 뭔가 본인이 찔리는 게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직접 통화하셨잖아요. 네. 느낌이 어떠세요? 다시는 통화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요? 본인 얘기만 해요. 뭐. 감정의 기복이 상당히 출렁출렁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화가 불가능하다. 통화는 가능한데 대화가 불가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대화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진실된 얘기를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문자에 오빠가 누구야라고 했을 때 저한테 했던 얘기랑 다른 언론에 했던 얘기랑 다 그냥 한 4-5가지 용어를 섞어가지고 부인도 했다가 인정도 했다가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가 저런 사람하고 통화하는 게 뭔 의미가 있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뭐라고 했어요? 친오빠겠어요! 이랬죠 저한테. 믿을 수가 없네. 아니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잖아 이준석 이준석 의원이 오늘도 지금 CBS 나가가지고 그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오빠라는 얘기 들었다. 뭐 친오빠인지 서결이 오빠인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오빠라고 불러왔다라는 건 사실이고 김진우 씨를 모르는데 자기 이름이 나오고 오빠를 친오빠를 질책하는 게 맥락상으로 자기는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윤석열 오빠여야 이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김진우 씨를 알지도 못하고 본 적도 없는데 한 번도 갑자기 자기 준석이한테 물어보면은 뭐 다 해결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갑자기 김건희 여사가 타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맥락이 흐름이 안 되는. 서결이 오빠가 뭔가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김건희, 윤석열, 뭐 이준석 이렇게 만났을 때 김건희 여사가 오빠, 대표님 말 들어요. 오빠가 뭘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이미 뭐 다 알려진 사실이라서. 예. 아니 명태균 씨가 그 문자를 공개했을 때 위에 뭐라고 했냐고. 재원아, 너의 새치여 때문에 보수가 또 망하는구나. 김건희 여사가 자기 친오빠에게 무식하고 철없고라고 하면 보수가 망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 논리정계상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를 어떻게 생각을 했고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나와 있지 않으면 이게 뭐 보수가 망하는 거야. 그냥 김건희 여사가 친오빠한테는 욕 한 번 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정황상으로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 않을까요? 결정적인 문제가 아닌 것들을 이렇게 계속 언론에 흘리면서 대통령실에 또는 뭐 김건희 여사한테 어떤 시그널을 계속 그렇죠. 주고 있는 거 아니냐. 결정적인 거 있는데 얘기는 안 하고 있으니까 나를 어떻게 좀 케어를 해달라 이런 뜻이 아닐까요? 예를 들면 창원 산단 선정 같은 경우에 언론에서 의혹 제기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검찰이 진짜 와서 수사하기 시작을 하면 이건 감당이 안 될 거거든. 그건 하지 말게 해달라. 저는 그러한 요구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 수사를 할 것이다. 저는 구속된다고 봅니다. 예. 보시고 강혜경 씨는 국감에서 지금 출석해서 증언을 하기로 한 거죠. 예. 네, 명태균 씨는 계속 피하고 있고. 동행명령장 무릎이 아파서 못 나간다고. 그러니까 25일에 행안위에 원래 이제 그 증인으로 채택이 됐는데 명태균 씨는 그런데 무릎이 아파서 못 나간. 저도 무릎 아픈데 지금 아픈 무릎을 부여잡고 지금 왔거든요. 방송 여기. 출석하셨는데. 방송 출석했는데. 무릎 아픈 사람이 히말라야 가고 그러나? 히말라야 갔다 와서 무릎이 아픕니다. 예, 뭐 하여간 뭐 그러니까 전 핑계죠. 핑계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증인 선서 하면은 이제 이게 나중에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결심이 안 쓴 것 같아요. 보니까 나중에 근데 필요하면은 뭐 그렇게 해서 다른 방식으로 증언할 수도 있다는 생각인데 지금은 완전히 돌아서지 않아. 딜을 하려고 한다 지금. 예. 명태균 씨랑 제가 15분 통화를 했는데 저는 녹음 기능이 없어가지고 녹음을 안 해놨어요. 근데 이제 얘기하다 보면 문득 생각나는데 무릎 얘기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저한테 억하심정이 되게 많았나 봐. 아니 왜 나를 과대망상증 뭐 허풍쟁이를 왜 그러냐고 한참 5분 동안 떠들더라고. 그러면서 갑자기 내가 지금 무릎이 없어 막 이러더라고.
무릎이 없대. 나한테 표현을 그렇게 썼어요. 연골이 없다, 연골이 달아서. 없다. 그래서 내가 없네. 예, 그렇죠. 언론에서 봤습니다. 그 연골이 많이 이렇게 다신 거죠. 무릎이 없다고 무릎이 내가 걷지를 못해요. 막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릎 아픈 거는 되게 강조를 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뭐 장 소장님한테 그 얘기를 왜 그렇게 힘줘서? 그러니까 그 삼남한상 모든 얘기를 다 했어요. 그 15분 15분 알싸냥 동안 대화를 하면서 하시는구나. 모든 대화를 다 했어요. 청고무냐 태균이냐 이것이 문제로다. 삼남한상. 강혜경 씨 곡감 증언 중에는 결정적인 게 더 나올까요? 어떻게 보시죠. 보세요? 뭐. 네, 뭐 금방 나오니까. 강혜경 씨의 입이 이제 뉴스가 되죠. 지금부터는. 예, 뭐 오늘 뭐 나올 테고 아까 우리가 앞단에서 얘기했던 그 정도는 확실하고요. 그 정도는 확실하고 거기에 이제 그 녹취록이 오빠라고 했다라는 그 녹취록이 나오죠. 왜냐하면 자기가 명태균이 틀어줘야지만 녹음이 가능한 거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는 안 나올 거라고 개인적으로 보는데 갖고 있더라도 내보내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뭐 그거 보시죠. 뭐. 네. 강혜경 씨가 페북을 이렇게 써가지고 뭐라고 했냐면은 너 왜 자꾸 고의로 녹음해가지고 명태균 씨 곤란하게 하냐 막 그랬더니 명태균이 하도 나한테 너 막 뭐 이래 저래 똑같은 말 계속 반복을 해가지고 자기 그 지시사항 잘 들으려고 이게 녹음을 한 거다. 그래서 우리 21일 날 꼭 만나자. 기다리겠다. 내 녹음 파일은 26,953개다. 이런 얘기를 페북에다 했어요. 뭐겠어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여러 가지 얘기들, 증거 자료들을 공개하겠다는 거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기 검찰 압수수색 한 거 돌려받았대요? 네, 돌려받았대요. 아, 예. 일주일 못 전에 아. 돌려받았대요. 그것들을 틀 수가 있게 되겠네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건 어쨌든 두 가지는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했는데 하나는 여론조사 또는 여론조작. 뭐 그 얘기하고 창원 국가산당 관련해서 어떤 이 거래 내지는 소통이 있었는지 영부인하고 그 이야기 두 가지는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동훈 대표 이야기를 조금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한동훈 대표는 독대 아닌 독대인가요? 어떻게 봐야 되지? 지금 형식은 차담. 네, 비서실장 배석 아래. 4시 반 네. 차담. 밥을 먹기 싫다는 거지. 12시도 아니고 6시도 아니고 저 XX랑은 절대 목구멍에 내가 밥이 안 넘어갈 것 같다 이런 거. 그리고 밥 먹으면 길어지니까 그래서 정진석 앉혀놓고 또 딴 말 할 수 있으니 명확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건데 그냥 한동훈은 결심만 남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오늘 제2부속실 설치한다라는 얘기 나올 것 같고요. 특별감찰관 도입하겠다라는 거는 옛날부터 얘기를 했어요. 국회가 빨리 결정해달라고 말만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이제 합의가 안 되니까 그것도 특별감찰관 얘기도 다시 할 거예요. 그런데 여사 라인 정리한다. 그리고 여사 공개활동 자제하라. 그리고 뭐 또 이제 법률 의혹에 대해서 이제 해명하라 뭐 이런 거는 하나도 안 받을 겁니다. 하나도. 3대 요구사항. 네, 3대 요구사항은 절대 하나도 안 받을 거예요. 굉장히 불쾌하고요. 특히 이런 독대를 통해서 한동훈의 요구에 밀려가지고 뭔가를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불쾌해. 아주 불쾌해. 그렇기 때문에 절대 또 그걸 강조할 거예요. 이거는 원래부터 우리가 준비한 거다라는 식으로. 네.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이 정확한 것 같고요. 대통령실 분위기도 사과는 무슨 개뿔이나 무슨 사과 막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오후에 이런 속보를 보지 않을까. 58분 만에 끝나. 58분 동안 윤석열 혼자 떠는 거야 그러면? 야, 이제 기자 가 이제. 얘기 다 들었지 가. 이제 58분은 쉽게 채우시던데 지난번에 보니까 58분 만에 끝나. 이제 저녁 만찬 자리 없이 되돌아가. 빈손 회동. 뭐 이런 결과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별감찰관 저런 분위기에서 임명한다고 한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특별감찰관은 강제 수사권 조사권이 없습니다. 이런 자료 줘, 이거 줘, 이거 좀 복게 내놔봐. 안 줘요. 그러니까 특별감찰관은 김건희 여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궁극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한동훈 대표는 되게 센 욕을 할 거래요, 거의. 이혼 수준에 준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것 같다. 받아들이게 되면 진짜 국정 운영의 기조가 확실하게 그냥 획기적으로 변할 것 같은데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분위기는. 근데 그러면 파국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바로 나와서 가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특검 전국으로 바로 막 가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그렇다고 갑자기 민주당 지금 그 김건희 여사 특검 3번째 발의한 거 이거 반대한다고 이미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윤한독대가 깨지고 아무것도 빈손으로 온다고 해서 제가 찬성하겠습니다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보수층에서도 굉장히 그거는 조금 여러모로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는 지금 상설 특검이 있고 하나는 김건희 특검 여사 특검 두 개가 이제 같이 간다라는 거잖아요. 상설 특검 쪽으로 협조를 하는 쪽으로 하나가 갈 가능성 하나 1안 2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본인이 꼭 이거를 특검에 찬성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자유투표를 제안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추경호는 당론이다 이렇게 반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추경호랑 그래서 한동훈이랑 세게 붙고 약간 당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사실 느슨하게 좀 풀어주는 분위기. 지난번에 완벽하게 당론 둘 다 당론을 얘기해서 반대를 해야 된다고 했으니 의원들이 여지가 없거든요. 내가 왜 여기에서 총대를 매서 내가 두드려 맞아야 돼? 색출당해야 돼?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한동훈만 풀어줘도 사실은 약간의 이완이 많이 될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 방법. 상설특검을 협의를 시작하든지 아니면 아예 자유투표로 우리는 하겠다. 이렇게 가든지. 상설 특검은 그게 어떻게 되는 거죠? 절차가 그래도 합의가 돼야 상설특검은 되는 일단은 건가요? 두 가지예요. 지금 그러니까 세 가지인데 뭐 하나는 출석 안 하는 증인 얘기는 뭐 안 중요한 얘기고 하나는 저기 3부 주가 조작 의혹 그리고 저기 그 관세청 직원 무마 의혹 요 두 개는 지금 상설특검으로 하고 나머지만 다 14개 의혹은 지금 다 김건희 특검으로 법안으로 만든다는 거거든요. 뭐가 됐든 이거는 어차피 한 번은 다 해야 돼요. 어차피 한 번은 다 해야 되는 거라서 법안은 또 만들면 됩니다. 사실 상설특검이 이게 협상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은요. 그러면 이거 말고 딴 거 상설특검 하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럼 협상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중요해질 수도 있겠다. 현재 민주당 특검안을 그대로 받지는 않되 상설 특검 협의를 시작하는 걸로 근데 한동훈 대표가 다음 행보를 할 수도 있겠다. 협의의 권한은 사실은 추경호 원내대표한테 있어요. 한동훈 대표한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모로 추경호랑 한동훈이 이제 부딪히는 모습들을 우리가 계속 볼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결국에는 국회에서 본회의장에서 표결할 거잖아요. 근데 한동훈계 20명 만찬 참석자들 중에 일부가 8명 이상 이탈표 나오면 뭐 특검 부분은 통과될 수 있을 통과될 거고 수 있는 거. 상설 특검이야 뭐 민주당 혼자 힘으로도 통과시킬 수가 있으니까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수사가 제대로 진행 안 되면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주는 게 되니까 지금까지 안 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민주당이 가장 느슨한 부분부터 좀 상설 특검을 한다고 해 봤으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떻게 조금 변화된 입장을 보이는지 그것도 좀 지켜보는 게 좋은 포인트. 8명 이탈해서 이 기존의 특검법이 통과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두 분 다? 저는 있어 보여요, 이제. 그럴 수도 있다. 그러니까 1차 투표, 2차 투표 나눠서 보면은 1차는 어쨌든 기명이잖아요. 실명이잖아요. 여기에서는 지금 분위기가 어떻게 되는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실명으로 내가 이거 찬성한다라고 해도 별 문제가 없을 정도로 분위기가 빠른 시간 내에 될 수 있느냐. 조금 애매한 것 같고 반반으로 보고요. 저는 2차 투표 무기명으로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한 80% 이탈표 8표 이상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 보면. 나올 수 있다. 예. 해야지. 특검이 갈 수도 있겠네요, 연내에. 연내 그런 네. 생각이신 거예요. 11월 전국이 되겠죠, 그러면? 11월. 네. 해피 그래서 지금 이 한동훈 대표가 얘기를 한 게 이재명 1심 나오는 거 11월 15일, 25일 이 전에 김건희 여사 문제를 해결을 해야지 이재명 판결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전국을 전환을 하는데 이거 질질 끄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겠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못 받아들여요, 사실은. 그리고 결국은 특검으로 가게 되면은 결국은 이재명 뭐 정무적으로 보면은 이재명의 이 그 판결이 약간 상쇄되는 효과가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지금 40분 동안 여의도하고 용산 얘기했는데요. 나라 얘기 1분만 더 하고 가시면 안 될까요? 그러시죠. 북한군이 지금 러시아에 파병했다고 해가지고 지금 여의도에서 지금 뭐 차를 마시네 밥을 먹네 이런 얘기 할 때가 아닌 것도 아니죠. 같은데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도 상당히 엄중하고 위중하게 보고 있는 것 같고 우리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다른 지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155mm 박격포 이 포탄과 무기는 좀 지원을 할 생각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 정도까지 보도가 나오면 추가 지원이 가능한 것 같은데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가 비전투 분야에 있어서의 파병은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무기 수리하는 쪽, 그리고 작전 운영하는 쪽, 그리고 좀 의료진들. 왜냐면은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무기가 대부분 미제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많이 사용되는 무기가 미국 미제인데 전투에서 어떠한 부분이 고장이 많이 나고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어떠한 얼마나 시기 동안 고칠 수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운영해 보면 좋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차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현실화가 됐다면 우리도 가만히 있는 것은 조금 여러 가지 차후의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비전투병 파견 한번 검토해 볼 만하다. 저는 저 의견에 완전 반대고요. 그러니까 왜 우크라이나에서 남북한이 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솔직히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북한은 북한대로 이거는 규탄할 수 있고 우리가 예를 들면 뭐 대응할 수 있는데 남한이 한국이 저기에서 비전투병이라 할지라도 이미 155mm 지금 더 추가로 보내는 거 얘기 나오고 있는데 모양이 굉장히 안 좋을 거예요. 왜 우리가 저렇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거는 이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푸틴이. 짧게 설명을 드리면 푸틴은 트럼프가 당선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트럼프는 이거 전쟁 끝내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11월에 당선되고 뭐 내년 초에 이제 뭐 시작이 되면 어쨌든 그 기간 안에 이거 끝나면은 가장 많이 영토로 확보해 놓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정전협정이든 휴전협정이든. 우리나라도 1953년에 얼마나 땅 따먹게 하려고 치열하게 싸웠잖아요. 한 평이라도 더 가지려고. 이거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북한 군인들이 갔다라는 거는 저기 사실 되게 사망자 속출할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실제 그런 전략지가 아니라 진짜 이게 시가지전까지 이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오죽하면은 북한군까지 끌었었겠냐 지금 푸틴이. 근데 이 전쟁은 11월에 끝나겠다라는 게 푸틴 생각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도 만약에 손댈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파병을 한다? 저는 이거는 굉장히 무모한 짓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두 가지 부분에서 좀 반박을 하고 싶은 게 의견이 좀 갈려요. 그래서 내가 보수고 약간 진보적인 게 뭐냐면 진보네. 만약 저런 논리라면은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났어 북한하고. 그럼 미군이 왜 파병을 해요? 그러니까 상호 방위 조약이 있으니까 파병하지만 다른 국제사회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들 보고 우리는 도와달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나들이 똑같은 논리로 왜 우리가 거기서 러시아랑 왜 싸워? 왜 우리가 왜 중국이랑 왜 싸워? 우리 파병 안 하고 도와주지 않을래?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으려면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우리도 그에 상응하는 여러 가지 도움을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들고 저는 북한군 같은 경우에는 사망자가 속출하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은 최전선은 러시아군이 담당하고 북한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쟁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전투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수색이라든지 방어 작전에 투입될 가능성이 높아서 거기서 사망자가 나올 가능성은 좀 적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그냥 북한이라는 적을 맞대응하고 있지 않으면 해외 파병할 필요 없죠. 해서도 안 되고. 근데 하지만 현실적으로 전쟁 위기가 상존하는 대한민국에서 다른 나라를 도와주지 않으면 다른 나라에게 우리가 도와달라고 어떻게 할 거냐. 니들 그때 도와주지 않았잖아 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아, 그래도 남의 전쟁에 가가지고 어떻게 될까 걱정은 되는데 이 얘기 조금 진전되는 거 지켜봐가지고 다시 한번 토론하세요. 네, 오늘은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 반박할게요. 10가지로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꼭 참으시고 조금 참으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오늘 장성철 소장님, 김준일 평론가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술을 못 마십니다. 최근에는 건강을 생각해 커피를 비롯한 모든 카페인도 끊었습니다. 좋아했던 여행도 이제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저는 무슨 재미로 사느냐는 질문을 종종 받는 사람입니다. 대신 걷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무리 읽어도 다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쏟아져 나오는 좋은 책들을 놓치지 않고 읽으려 시도하지만
읽은 책들만큼이나 아직 못 읽은 책들이 함께 꽂혀 있는 저의 책장을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다정한 친구들과 웃음과 농담을 나누는 하루하루를 좋아합니다. 그렇게 담담한 일상 속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쓰고 싶은 소설을 마음속에서 굴리는 시간입니다. 네, 한강 작가님 목소리 잘 들으셨어요? 정치 이야기로 약간 머리가 어지러우실 텐데, 또, 그래도 우리나라가 좀 자랑스러워지는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한강 작가 이야기를 좀 더 이어서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지금 정여울 작가님 모시고요.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이 왜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그 작품은 왜 세계인에게 감동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꼭 뵙고 싶었는데. 네, 반갑습니다. 그 CBS 나가셔가지고 한강 작가 작품 중에서 뭐 먼저 읽어도 좋아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주셨죠. 네네. 뭐 얘기하셨죠? 근데 사실 어떤 작품부터 읽어도 상관은 없어요. 다 좋은 작품이니까요. 그리고 노벨문학상 선정 이유에 보면은 이 초기 작품부터 최근 작품까지 쭉 이렇게 훑어가면서 굉장히 자세히 분석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벨문학상 같은 경우는 작품 하나에 주는 것이 아니라 작가의 거의 인생 전체에 주는 것과 비슷해요. 그래서 뭐 하나 딱 골라서 얘기하는 건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정말 결정적인 어떤 수상 이유가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거는 사실 수상 이유, 이 선정 이유에 보면은 이 역사 속의 인간의 트라우마에 그 맞서는 용기를 보여줬다는 이야기가 저는 제일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장 결정적으로 보여준 두 작품은 소년이 온다와 그리고 작별하지 않는다. 이 두 작품이 이제 가장 또 최근의 작품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한강 작가가 오랫동안 쓰고 싶어 하셨는데 이제 시간이 많이 걸렸던 그런, 왜냐하면 트라우마와 맞서는 그 나 혼자만의 트라우마가 아니라 역사의 트라우마, 특히 광주, 제주 4.3 모두 우리 역사의 아픈 트라우마잖아요. 집단적 트라우마죠. 그것과 맞서 싸우는 것은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소년이 온다와 그다음에 작별하지 않는다. 이 두 작품을 먼저 읽으시면 저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초기작 중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검은 사슴도 되게 좋아하고요. 또 여수의 사랑이라는 작품도 좋아하고, 정말 다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 소년이 온다와 작별하지 않는다, 또 흰이라는 작품은 또 자전적인 소설이에요. 그래서 그런 작품들을 읽으시면 그냥 시와 동화도 쓰셨거든요. 시와 동화까지 아마 다 읽고 싶어 하시지 않을까. 지금 베스트셀러 목록에 보면 거의 모든 작품들이 올라가 다 있어요. 있죠. 네, 어제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다 한강 작가 작품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정말 알아서 다 잘 읽어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 한국 문학이 이렇게 사랑받은 적이 있었나, 너무 기쁜 일인 것 같아요. 저는 채식주의자도 좋던데요. 저는 맞아요. 채식주의자 예전에 개인적으로는 읽었는데요. 채식주의자를 제일 저는 그거 보고 뭐 사람들이 청소년한테 유해하다 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거기 나오는 그 사람들의 이 뭐랄까 내면을 읽어보면 절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일단 너무 막 박진감 넘치지 않나요? 맞아요. 뭔가 이렇게 약간 스릴러 같기도 하고 굉장히 문학적이면서도 어떻게 인간의 사람들한테 잘 말하기 힘든 어떤 내밀한 속사정, 그리고 이런 말을 해도 되나라는 그 어떤 슬픈 마음이기도 하고, 좀 내가 생각해도 두려운 나의 마음이기도 한데, 그런 걸 어떻게 이렇게 재미있고 또 감동적으로 묘사할 수 있는지, 이게 작가의 문학의 어떤 그 뭐랄까요, 묘미라고 할까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는 막 트라우마 얘기하는 것도 힘들고, 그냥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사실은 솔직하게 얘기하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 문학 작품을 보면, 특히 한강 작가의 문학 작품을 보면은 굉장히 심리 묘사가 뛰어나요. 채식주의자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남편의 시선에서 시작되잖아요. 맞아요. 남편의 시선에서 이 그 채식을 하는 아내가 2006년인가 7년 작품이죠. 네네네. 채식을 하는 아내가 처음에는 채식하기 전에는 전혀 특별해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한테 전혀 특별한 점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은 사실은
그녀를 완전히 존중하는 모습처럼 보이진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첫 문장 자체가 이 사람이 아내를 정말 사랑하는 걸까 의심하게 만드는 굉장히 좀 읽는 순간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첫 문장부터. 예. 그러니까요. 아, 그리고 네. 저는 그 작품은 연작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처음에 하여간 채식을 네. 선택한 그 아내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막 온 가족들이 다 막 이렇게 그렇죠. 구박하고 억지로 먹이고 그래서 탕수육을 저는 억지로 먹이려고 하고. 그런 안 장면에서 저는 먹으려고 진짜 하고. 네. 놀라운 게 그 네. 마지막 쪽에 가면은 네. 그때의 그 가담했던 여러 명 중에 한 명으로 보이는 그 언니가 네. 정말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 장사도 잘하고 그런 언니가 네. 자기 내면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어쩌면 나도 저렇게 정상적인 무너졌을지도 모른다.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작품이 아주 가부장적인 분위기에서 자라난 여성들에게 큰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 너무 억압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고기 아니고 채소 먹고 싶어요.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게 뭐예요? 난 어떤 일을 하고 싶어요? 어떤 책이 좋아요?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자유롭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족 자체가 사실 다 트라우마에 잠겨 있었는데 처음으로 용기 있게 얘기를 한 거죠. 나는 아버지가 그렇게 개를 죽인 것에 대해서 사실은 용서할 수 없는 것이죠. 개를 죽인, 자기가 키우던 개를 죽인 거잖아요. 잡아먹은 거예요. 예, 잡아 먹기 위해서 더 잔인하게 죽인 거잖아요. 그 모습을 그 어린 소녀가 잊을 수 없는 트라우마가 치유되지 않고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작품들을 읽다 보면 우리는 사실 트라우마를 피하려고만 하는데 피하려고 막 도망가는 것으로는 트라우마가 치유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트라우마가 치유되는 유일한 방법은 대면밖에 없거든요. 대면에서 용감하게 맞서 싸우고 그리고 내가 아프다고 남에게 이야기할 용기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남에게 말로 이야기하면 가벼워지거든요. 그런데 문학 작품으로 이야기하면 그건 사람들의 또 다른 트라우마를 건드려서 우리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트라우마와 트라우마가 연대할 때, 아, 나도 상처가 있는데 너도 있었구나. 사실은 나도 숨기고 있었어. 이것을 발견할 때 트라우마가 치유되는 시작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채식주의자를 읽으면서, 그리고 몽고반점, 또 나무불꽃, 이 연작이잖아요. 이 작품들을 읽으면서, 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집 안에서 상처받고 있었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족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해서 이토록 오랫동안 이렇게 참고 또 참다가 마침내 폭발하잖아요. 그런 순간들을 독자들이 굉장히 카타르시스를 많이 느꼈을 거고, 한강 작가님은 슬프면 슬플수록 좋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슬플수록 우리는 상처를 대면할 수 있는 그 중심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 트라우마를 대면하는 그 시면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슬픔의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가는 길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채식주의자는 슬픔의 한복판에서 우리를 끝내 정말 공감시키는 그런 저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시니까 내용이 생각나가지고 막 네, 떨려요. 맞아요. 저도 막 이렇게 좀 울컥하는 순간들이 많았어요. 근데 예. 그 채식주의자의 그런 이 아주 내밀한 고통에 대한, 트라우마에 대한 이야기에 비해서 그러면 소년이 온다나 작별하지 않는다는 훨씬 더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이런 그렇죠. 트라우마 이야기일까요? 예, 소년이 온다도, 그런데 이 개인과 집단이, 우리는 개인으로 행동할 때와 집단으로 행동할 때가 되게 아주 다른 경우가 많은데, 이 소년이 온다 같은 경우는 이 한 소년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이 전체 1980년 광주 전체,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트라우마, 그러니까 이 시공간이 한없이 넓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 소년의 이야기가, 이 15살 어린 소년이 80년 광주에 그게 뭔지도 잘 모르면서 사람들이 아파하니까, 고통스러워하니까 그냥 옆에 있어주고 싶어 했던 그 소년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사실 역사를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소년의 형이 마지막에 이제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에필로그에서. 이 80년 광주에서 돌아가신 이 소년의 형이 이제 한강 작가님한테 인터뷰를 하는 장면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 사실은 나 이렇게 인터뷰하는 거 좋아하지 않지만 작가님이
우리 동생 이야기를 해준다고 하시니까 그래서 만약에 우리 어머니라면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실까 생각해보니까 모든 사람을 붙잡고 이 주인공 이름이 동호잖아요. 네. 동호 이야기를 하실 거라고 모든 사람을 보는 사람마다 붙잡고 우리 아들이요, 우리 아들이 어땠는데요, 우리 아들이 얼마나 착한 아이고 좋은 아이였는데요. 끊임없는 그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그냥 어제 같은 거예요. 우리 아이가 아직도 살아있는 것 같고 그걸 알기 때문에 작가님한테 동호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누구도 광주를 모독하지 않게 그 누구도 우리 동호를 모독할 수 없게 써달라고 말씀을 하세요. 거기서 진짜 눈물이 안 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이 유족들이 광주의 유족들 그리고 4.3의 유족들도 그렇게 트라우마 속에서 혹시나 내 가족이 모독당할까봐 말도 제대로 못하고 살아오셨을까 이 생각을 하면 한강 작가님의 노벨문학상 수상이 더더욱 더더욱 정말 이분들의 고통을 이제야 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구나. 절대로 역사 왜곡이 아니라는 것을 그러니까 전 세계가 인정해 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 트라우마가 사실은 근데 최근까지도 세월호 참사, 뭐 이태원 참사 이런 데까지도 다 이어지는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외면하고 싶은 맞아요. 그런 면이잖아요. 유족들의 상처를 어떻게 보면 사회가 더 후벼파고 더 아프게 더 아프게. 2차, 3차 트라우마를 그러니까요. 주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한국 사회가 좀 한 걸음 발전하는 계기가 이번 수상이 계기로 작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일단 트라우마를 대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뭐 문체부 검열도 그렇고요. 블랙리스트 사건도 요새 다시 조명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덮는다고 해서 덮어질 일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역사를 왜곡했다고 아무리 막 주장하는 사람들도 근거가 별로 없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대로 읽어보지 않았고 또 읽어봤다 하더라도 그냥 믿지 않은 마음으로 난 절대로 설득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읽으면 아무리 좋은 노벨문학상 작품도 이해되거나 공감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열고 읽어야만 이건 내가 정말로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마음을 열고 읽어야만 그 작품의 아름다움이 감동이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트라우마를 대하는 우리 사회의 자세가 좀 달라졌으면 좋겠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처 있는 사람들을 피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런 자세로는 우리가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용감하게 트라우마와 대면하는 사람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아야 되고 1인 시위를 하시는 분들의 말씀도 들어주셔야 되고 그리고 점점 더 이제 이 그동안 억압되었던 트라우마를 표현하는 좋은 문학 작품들이 이전에도 많았지만 앞으로는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 많은 작가들이 용기를 내서 그동안 검열이 무서워서 그러니까 자기 검열도 있고 또 문체부의 블랙리스트도 무서웠던 작가들이 많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글을 쓸 때도 무서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에세이 작가들도 이렇게 두려움을 가지는데 신문에 칼럼 한 번 쓸 때도 이태원 쓸 때도 무서웠고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런 검열이 있는 상황에서도 용감하게 맞서 싸운 작가들이 지금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더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가에게 가장 필요한 건 어쩌면 재능도 중요하지만 용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근데 한강 작가님을 보면은 네. 용기를 느끼기에는 정말 목소리도 정말 차분하시고 외모도 사실 하늘하늘하게 보이시고 힘이 정말 없어 보이시고 게다가 또 이번에도 상 탔으니까 뭔가 그런 평화의 메시지 전 세계인을 향해서 딱 얘기할 것도 같은데 그것도 아니고 기자회견도 안 한다. 문학관도 안 짓는다. 이렇게 굉장히 내성적인 것 같은 느낌을 주세요.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작품을 읽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도 알 것 같아요. 그리고 한번 뵌 적도 있었는데 항상 작품이 그러니까 문학상 심사할 때 오래전에 뵀었거든요.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작품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관심과 시간을 쓰시기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설이 가장 중심에 있기 때문에 소설을 써야 한다는 그러니까 문학 작가님들은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소설을 쓴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써야 하는 이 소설의 이 문장이 너무나 소중하고 간절하기 때문에 막 인터뷰하고 이럴 마음의 여유가
많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이제 많은 분들이 뭔가 노벨문학상을 한국 최초로 문학상은 최초잖아요. 네. 노벨 평화상을 김대중 대통령이 받으셨고 그런데 이 문학상 최초의 문학상이 나왔으니까 막 정말 떠들썩한 뭔가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문학 작품을 읽는 거예요. 예, 노벨문학상을 탄 작가의 인터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이 정말 하고 싶었던 그 말을 작품 속에서 읽고 공감하는 것이 이 노벨문학상 작가에게 가장 경의를 표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그 감사일 수도 있고 감동일 수도 있고 공감일 수도 있는데 한강 작가님의 작품을 그냥 조용히 읽는 것 그 자체가 가장 멋진 축하의 방법이 아닐까. 막 떠들썩하게 인터뷰하고 막 잔치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본인이 잔치나 이렇게 본인이 우상화되는 것을 원치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작품 자체 내용을 보라고. 예, 작품의 문장과 작품 속의 주인공과 그리고 소년이 온다의 그 죽어간 동호가 하고 싶었던 말. 예, 그 삶을 우리가 이해하고 공감해야 되지 막 노벨문학상이라는 것 때문에 너무나 막 떠들썩하게 하는 것은 작가의 삶에도 어울리지 않고 예, 그러니까 저는 그게 더 강인함이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렇게 떠들썩하게 휩쓸리지 않고 나는 오늘의 작품을 쓰겠다. 독자들은 작품으로 만나겠다. 이건 정말 너무나 작가다운 결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근데 참 놀라운 게 네. 우리는 그렇게 고통스럽게 이야기하는 우리의 트라우마, 우리의 내면의 상처, 서로 후벼파는 이 질시하는 모습, 이런 모습이 작품이 되어 나왔을 때 노벨상 선정위원회도 인정을 해줬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작품을 세계인이 많이 인정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를 들면 애플 TV 플러스에서 파친코라는 작품 있었잖아요. 그럼요. 그것도 우리의 과거의 아픈 역사에 대한 이야기고 감동적이죠. 조금 뭐 뭐 약간은 다르지만 기생충이나 오징어 게임 같은 현상도 어떻게 보면 좀 우리는 한테는 아프고 부끄러운 모습인데 세계인은 좋아하는 네. 이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작가들은 이 트라우마 속에 에너지가 있다는 걸 아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라우마 속에 우리가 그때는 말하고 싶었지만 말하지 못했던 것들, 그때는 정말 투쟁하고 싶었지만 투쟁하지 못했던 그 수많은 이야기들이 트라우마 속에 응축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런 오징어 게임이나 또 기생충이나 이 또 그 부커상 최종 후보에 올랐던 정보라 작가님의 저주토끼라는 작품도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았거든요. 이게 다 트라우마예요. 예, 한국 사회에 너무나 아팠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돼요. 근데 트라우마가 시작이 될 수는 있는데 끝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트라우마로부터 시작해서 마침내 공감과 극복과 그리고 그 트라우마가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니고 숨겨야 될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감싸야 할 것이라는 걸 트라우마를 보듬어주는 타인의 따스한 눈빛과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이해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한강 작가의 문학 작품이나 또 지금까지도 사실 한강 작가뿐만이 아니라 많은 한국 문학들이 인정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많은 공감을 얻었었는데 그 공감을 얻었던 작품들도 굉장히 우리 사회의 환부를 아픈 부분을 상처를 드러내고 용감하게 직언하는 작품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많은 작품들이 번역된다면 또 더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예. 역시 감수성 수업의 저자이시잖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답게 정말 감수성 넘치게 잘 설명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지금 출판사하고 인쇄소하고 서점들은 완전 난리더라고요. 즐거운 비명. 예. 우리 트라우마 그런 예. 문제 많지만 네. 극복해야겠지만 어쨌든 일단 책은 엄청 팔려서 좋다 뭐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출판계에서는 항상 매년 약간 단군 일의 최대 위기다 이런 말을 했었대요. 네. 그래서 책을 읽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사실 지식을 흡수하는 방법 자체가 달라졌잖아요. 사람들이 예전에는 뭔가 알고 싶으면 도서관에 가거나 서점에 갔었는데 지금은 유튜브를 찾아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식을 섭취하는 방식이
그냥 화면을 보는 것으로 대체될 위험에 빠져서 너무나 출판계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좋은 작품을 계속 낼 수 있을까? 작가들도 사실 되게 위기를 많이 느꼈어요. 정치적으로는 언제 블랙리스트가 또 이렇게 그런 검열이 우리 마음속에 정말 큰 상처로 남았거든요. 내가 뭔가를 썼을 때 또 검열받으면 어떡하지? 그런 상처가 남았는데 상업적인 것도 일종의 검열인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쓰면 팔릴까? 이게 참 슬픈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뭘 쓰겠어요? 팔릴까 봐 걱정하고 문체부에서 검열할까 봐 못 쓰면 뭘 쓰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의 가장 소중한 이야기를 쓰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정말 출판계에서 한강 작가의 작품뿐만 아니라 많은 작가들의 좋은 작품들이 이번 정말 이 축복 같은 이 경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서점에 그냥 가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한강 작가님의 작품만 사러 가는 것이 아니라 가서 서점을 많이 걸어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서점을 많이 걸어 다니다 보면 이렇게 많은 작품들이 독자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어떨 때는 되게 뭉클하고 되게 가슴 아플 때가 많아요. 제 작품도 있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간절하게 인생을 걸고 글을 써서 제발 독자들이 한 명이라도 내 작품을 읽어주기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런 작가들의 목소리를 서점에서 도서관에서 또 요새 북토크도 많이 하고 낭독과 필사하는 모임도 되게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낭독하고 필사를 하면 특별히 막 멋진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언제든지 다시 문학 청년의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길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지켜지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그거 되게 좋은 것 같네요. 낭독 네. 모임이라고 그러면 그럼 돌아가면서 좋은 작품을 소리내서 읽는. 예, 같은 작품을 하면 좋죠. 예를 들어서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 내가 울었던 장면 이런 것을 뭐 3개 정도 뽑아서 돌아가면서 읽는 거예요. 그러면은 소리 내어서 낭독한다는 것 자체가 그 작품의 문장과 에너지가 우리 가슴속으로 깊이 스며드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말 감수성 훈련이죠. 그렇게 낭독과 필사를 통해서 작품이 그냥 종이 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속으로 깊이 스며들게 돼요. 새겨진다고 하잖아요. 각인되는 느낌. 그래서 더 공명이 더 커진 느낌이에요. 울림이 더 커지고 그러다 보면 낭독만 했는데 사람들이 우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냥 제가 낭독만 해드렸는데 벌써 막 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통해서 원래 사실 모든 문학 작품이나 이야기는 과거에는 낭독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전기수 아시죠? 전기수 이야기꾼. 네, 그래서 이야기꾼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막 정말 1인극처럼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낭독에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냥 종이로 보면 우리가 시각적으로만 느끼잖아요. 그런데 낭독을 하면 오감으로 느껴요. 소리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표정, 그리고 주변 환경의 냄새까지, 향기까지 다 느껴져요. 촉감, 이 소리를 이렇게 종이로 넘기는 촉감까지. 그러니까 이 낭독과 필사를 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문학 작품이 진정으로 우리 가슴 속에 거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가슴 속에서 계속 우리 문학 작품이 계속 마치 페이지가 항상 펼쳐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아까 이게 텍스트 시대가 오디오 비디오 시대로 넘어가는 것 같다는 뉘앙스의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거 이렇게 융합되는 것 같은 느낌도 드네요. 낭독을 한다는 행동은. 근데 저는 조금 이런 질문도 사실 들긴 했는데요. 한국 문학이 계속 잘 되려면 다음 세대들 작가들도 있어야 되고 다음 세대 독자도 계속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한강 작가님이 노벨 문학상 수상자 중에서는 아주 젊은 편이라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눈에는 그래도 586 세대로 보이거든요. 70년대생이시고 그렇죠. 광주, 제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가까이 있던 세대. 그렇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30대 MZ세대는 또 완전히 정서가 다르잖아요. 이 맞아요. 뒤에 문학들은 어떻게 하면 이걸 계속해서 이걸 확대시켜 나가거나 그래도 유지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요새 2030 세대 사이에서 뭔가 책을 읽는 것이 되게 멋져 보인다는 문화가 있대요. 텍스트 힙이라고 해서. 그래서 저는 좀 재밌기도 했는데 이 텍스트 힙이라는 현상이 좋은 독자가 많아져야 좋은 작가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위대한 작가들의 거의 100%에 가까운 공통점이 뭐냐면 좋은 독자들이라는 점이에요. 예. 좋은 독자만이 좋은 작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강 작가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자기는 평소에는 굉장히 열렬한 독자라고 그래서 책을 정말 많이 읽으시고 깊이 읽으시고 그리고 일단 책을 굉장히 많이 구비해 두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읽지 않은 책들이 너무 많은 나의 책장을 사랑한다고 맞아요. 그러시는데 정말 무슨 책을 읽어야 될까 이걸 많이 고민하시는 작가분들이 결국에는 좋은 글을 쓰세요. 그러니까 타인의 좋은 글을 통해서 많은 영감도 얻고 그리고 아 이렇게 좋은 글이 있구나 이렇게 좋은 작품이 있구나 감동할 줄 아는 사람 느낄 수 있는 심장을 가진 사람들이 이 문학에 대한 감수성이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감수성을 기르는 유일한 방법은 좋은 문학 작품을 읽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후속 세대가 이제 아직 또 이제 광주나 4.3 같은 것에 대해서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영화를 통해서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영화만으로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려면 역시 문학 작품을 읽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80년 광주만 해도 좋은 문학 작품들이 너무 많거든요. 저는 임철호 선생님의 봄날을 요새 다시 읽고 있는데 5권짜리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감동적이고 그 5권이 길게 느껴지지도 않아요. 너무 할 얘기가 너무 많으시니까. 그래서 임철호 선생님의 봄날이라든지 또는 개인적으로 권여선 작가님의 레가토라는 작품을 되게 좋아해요. 네. 그 레가토라는 작품도 1980년 광주에 대한 이야기고요. 뭐 꽃잎, 저기 한 입 소리 없이 저기 한 점 소리 없이 꽃잎이 지고라는 작품도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문학 작품이 있잖아요. 이런 수많은 작품들을 이번 계기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독자가 많아지는 세상이 더 나은 결정, 더 나은 의사결정, 투표까지도 더 나은 선택을 우리 공동체의 선택을 하는 것이잖아요. 좋은 책을 읽으면 더 좋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그냥 물건 하나를 살 때라도 조금 더 환경 친화적이고 뭐 우유 하나를 사도 조금 더 소를 생각하는 기업의 그런 우유를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제로 웨이스트 이런 얘기도 많이 하지만 조금 더 환경 친화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슨 선택을 해야 될까 공부를 해야 알 수 있거든요. 우리의 의사결정, 모든 의사결정이 좋은 책을 읽으면 당연히 그 선택이 더 옳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의 이 젊은 독자들이 좋은 작가가 되려면 지금까지의 좋은 문학 작품들을 읽어야 되지 않을까. 네. 선배 작가들의 좋은 문학 작품을 읽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사서 읽기 전에 꽂아놓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겠군요. 한강 그럼요. 작가도 책에 안 읽은 책 꽂아놓고 그럼요. 저도 살짝 뿌듯해하시는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거니까. 책 욕심이 되게 많거든요. 네. 정말 많이 사놓고 아직 못 읽은 것이 많은데 근데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언젠간 읽게 돼요. 예, 언젠간 읽게 되는데 그 언젠가가 어떤 계기 때문에 읽기도 하고 그냥 너무 우울해서 책장을 그냥 바라보다가 우연히 뭔가를 집어서 읽었는데 너무 행복하게 너무 막 눈물 철철 흘리면서 읽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순간이 독서가 우리에게 힘이 되고 감동과 치유를 주는 순간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분명히 도움이 되니까 꼭 작가가 되지 않아도 책을 읽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삶이 풍요롭고 그리고 별로 영혼이 늙지 않으시더라고요. 책을 사랑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항상 영혼이 젊은 느낌이에요. 항상 배우려는 이런 그 자세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일단 귀를 열어놓으려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 책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더 나은 결정을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의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멋진 삶을 살 수 있는 주인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더 나은 사회가 되겠군요.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한강 작가 책 아직 안 읽으신 분들 위해서 예,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 예. 에 대해서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예, 마음 열고 책을 읽기 위해서는 일단 혼자 읽는 것도 좋은데 사람들과 이렇게 소규모로 독서 모임 같은 걸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이 한강 작가님의 참 바람직한 이 열풍 때문에 수많은 독서 모임이 다시 활성화되는 분위기인데 이 소년이 온다부터 시작해서 또 채식주의자 그리고 또 작별하지 않는다. 예, 그리고 초기 작품 중에서는 여수의 사랑이라든지 검은 사슴 이런 작품들도 함께 읽어보시고 또 한강 작가님이 표현한 그 뭐 5.18 광주에 대해서는 광주에 대한 또 문학 작품을 또 찾아보시고 임철호 선생님의 봄날, 권여선 선생님의 레가토 이런 식으로 계속 확장되는 독서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노벨상을 받아서만 좋은 것이 아니라 사실 작가들이 처음부터 쓸 때 내가 상을 받아야 돼 이렇게 쓰는 게 아니거든요. 간절한 무엇. 내가 정말로 쓰고 싶은 간절한 무언가가 있을 때 작가님들은 글을 쓰시는데 서랍에 저녁을 넣어두었다라는 한강 작가님의 시집도 너무 좋죠. 그래서 이런 작품들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내 삶을 비춰보는 시간, 내가 그동안 잊어버리고 잊으려고 애쓰면서 도망가려고 했던 상처는 없을까? 그동안 내가 사람들한테 강해 보이기 위해서 단지 성장하고 인정받기 위해서 내버려 두었던, 방치해 두었던 내 안에 내면 아이의 상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좀 더 아름다운 문학 청년의 마음으로 되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정말 삶이 정말 풍요로워져요.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견뎌낼 수 있는 어떤 회복 탄력성이라고 할까요? 그게 저에게는 독서를 통해서 가장 많이 그런 삶을 견딜 수 있는 용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오늘 뭐 정치 얘기, 경제 얘기 딱딱한 얘기하다가 문학 얘기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결국은 또 이 풍요로워진 마음이 우리의 재산이 돼서 우리 사회를 발전시킬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가시기 전에 이 책도 사인해 주시고 가세요. 정여울 작가님. 감사합니다. 오직 나를 위한 미술관 최근에 내셨거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한강 작가님 시 조금만 읽어드리고 끝낼게요. 네. 시도 쓰셨어요. 서랍에 저녁을 넣어두었다. 최근간인데요. 아까 우리가 리뷰는 못했는데 괜찮아 라는 시입니다. 괜찮아 한강. 태어나 2달이 되었을 때 아이는 저녁마다 울었다. 배고파서도 아니고 어디가 아파서도 아니고 아무 이유 없이 해질녘부터 밤까지 꼬박 3시간. 나는 2 팔로 껴안고 집안을 수없이 돌며 물었다.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그러던 어느 날 문득 말해봤다.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괜찮아. 괜찮아. 이제 괜찮아. 30 넘어서야 그렇게 알았다. 내 안에 당신이 흐느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왜 그래가 아니라 괜찮아. 우리 사회가 조금 우리의 트라우마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가지면 말씀하신 대로 결정도 좀 더 잘 내리고 더 좋은 사회를 위해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그리고 생각을 함께 좀 있으면 읽어봤어요. 괜찮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왜 그래라고 하는 것은 배제하는 거잖아요. 근데 함께 있으면서 괜찮아, 이리 와. 내가 너의 곁에 있어줄게. 그러니까 뭐 우산을 주는 것도 좋겠지만 비가 올 때 그냥 비를 같이 맞는 것이 가장 그 사람의 고통과 함께하는 길이잖아요. 비를 함께 맞아주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용기가 그런 따스한 마음이 이 세상을 더 낫게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는 매일 오전 11시에 라이브 진행하고요. 내일도 오전 11시에 라이브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 전해주신 정여울 작가님하고 같이 인사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용자 중심의 뉴스포털 플랫폼 뉴스통. 자신만의 가치와 색이 담긴 글을 작성하고 가치를 인정받으세요. 사용자 중심의 뉴스포털 플랫폼 뉴스통에서 뉴스북 뉴스라인의 필진이 되어보세요. 자유롭게 생각을 표현하세요. 작성 키워드를 지급해드립니다. 내가 작성한 글이 언론사 기사처럼 뉴스포털에도 노출. 초창기 활동 지원금까지. 지금 바로 뉴스통의 필진이 되어보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세상을 움직입니다.